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이루 아나운서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아나운서 전종환입니다. 어제 하루 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다시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꺼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한 번 구속이 기각이 됐던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네. 알선 수재 사건으로만 혐의로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네. 기각이 됐었던 거고 그 후에 검찰에서 이제 하나은행 관계자를 좀 불러서 조사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에 5천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혐의로 이제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했고 어제 실질심사가 뭐 한 5시간 정도 걸렸는데 네. 초장에 이 알선 수재와 관련된 혐의 입증을 위해서 검찰 쪽에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할애했다고 지금 보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단단히 보강을 하지 않았겠냐.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봤지만 이게 워낙 쉽지 않은 문제여서 뭐 예상을 간단하게 하기는 어려웠는데 어쨌든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좀 미진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심을 좀 물리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검찰 쪽에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이 6분 중에서 가장 혐의 입증이 비교적 쉽고 뚜렷한 분이 이 곽상도 의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수사까지 바로 다 구속 수사나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렇다면 이번 그 선거에 한 달 남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뭐 이미 다 반영이 돼서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선거보다요. 저는 검찰이 수사를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저희들이 항상 얘기할 때는 제가 한 100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돈을 쫓아가라. 말만 쫓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녹취록 얘기하는 거고 네. 결국 이제 돈을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관련 뭐 배임이냐 아니냐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수사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관련자들이. 근데 돈은 어찌 보면 처음 구속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이제 뭐 박영수 100억 얘기라든지 50억 클럽에 6명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돈 쫓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돈의 흐름만 보면 됩니다. 어디 돈이 나갔는지 현금을 찾았으면 뭐 계좌 이체하진 않았겠죠. 계좌 이체하면 너무나 쉽고 현금을 찾았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만 보면 되는데 지금 김 변호사 말씀처럼 혐의는 어떻게 적용할지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적용하면 되는 건데 이게 수사가 벌써 몇 달 됐습니까? 그렇죠. 이제야 이거를 이제 첫 구속자가 나왔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럼 당연히 박영수 특검 문제는요. 그 100억 문제가 이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탄저축은행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쭉 연결돼 와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50억 클럽값이 나가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거를 뭐 의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전직 검찰총장을 의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돈 수사 늦어도 너무 늦다. 검찰이 너무 아마 눈치 보기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빨리 수사가 돼야 된다. 좀 너무 굉장히 큰 액수가 이야기되고 있는 거에 비해 너무 느리다. 저도 동감하고요. 특히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권순일 대법관도 지금 50억 클럽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좀 특이한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줬던 그 보고서가 내부 전산망에도 제대로 등록이 안 돼 있고 네. 굉장히 특이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이 고문으로서 거기서 뭐 돈을 받은 것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거지만 이게 50억 클럽으로 거론된다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나름대로 내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속 시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속 시원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영을 떠나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법적 과정을 통해서 잘잘못이 좀 가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곽상도 의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의심을 좀 해봅니다. 처음에 막 이런 50억 얘기 나왔을 때 그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고 했을 때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들 일인데요. 제가 잘 몰라요. 이러다가 아들이 뭐 한 200~300만 원 월급 받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자기는 몰랐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국민들이 신빙성 있게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정권과 대립각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당한다. 그래서 나는 극도로 조심했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50억 받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결국엔 좀 돈 욕심이 있으시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 얘기를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 지역구가 최근에 이제 김재현 최고위원이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네.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 교수님이 좀 세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엄청나게 뭐 갔었죠. 최고로 님 역할을 공이죠. 하셨죠. 그러니까요. 네. 평론가의 또 해주실 수 목숨을 있을 것 걸고 그냥 같은데. 하시던데. 아니 근데 이제 네. 사적인 자리에서 네. 김재원 최고가 저에 대한 언급을 좀 상당히 많이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적인 자리. 네. 섭섭함을 뭐라고요? 토로하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 좋은 얘기죠, 안 당연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뭐냐면 이번 5군데의 재보궐 선거의 장은 네. 중진 의원들의 부활의 장소가 되면 안 된다. 정말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이 새롭게 쇄신하고 젊은 청년들을 우대하는 그런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자꾸 저번에 떨어졌던 분, 낙선했던 분, 뭐 다시 재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들이 높은 인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지를 달겠다라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진영에 어떤 도움이 될까? 좀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그런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장성철 있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좋게 봤는데 네. 지금 얘기하는 거 약간 핀트가 어긋난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러냐면 곽상도 문제 있다. 그 기책사유가 있으니까 거기 공천하면 안 된다. 이걸로 가야 되는데 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중진 빼고 신인은 보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문제가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도 네. 유니스 의원 같은 경우 아니 아버지 부동산 투기 문제잖아요. 이게 뭐 범죄냐 아니냐 그걸 가릴 게 아니라 기책사유는 맞거든요. 근데 지금 공천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장 교수님 얘기하면 이제 중진 말고 신인은 공천해야 된다는 얘기라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럼 어떻게 아닌 얘기해야 것 되나요? 아니 기책사유 있는 데는 공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약간 근데 이거 어차피 끝난 얘기인 게 대구 중남구는 저희가 무공천 하기로 했고 그 무공천 직후에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여러 가지로 빈축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권영세 저희 사무총장이 복당 없다 하니까 이제 사실은 안 나가시게 된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일단 중남구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잘했죠. 잘했고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장 교수님이 얼마나 중진들을 안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아까 낙선한 분, 떨어진 분, 재기를 원하는 분 이런 분들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아주 강한 의지가 느껴지신다. 아니 근데 천하람 변호사 같은 젊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네네. 수 있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거죠.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6개월 전에 그 대신 들어왔을 때 장성철 교수님이 그때 한참 윤석열 후보 때문에 시끄러웠었는데 네. 다시 돌아왔더니 또 이번에 김재현 씨 때문에 또 시끄러워. 죄송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광고 듣고 와서 대선의 전반적인 판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들의 첫 사자 토론에 대한 평가를 나눠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론조사는 초박빙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나온 조사 중 하나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좀 앞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조사에서는 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이 지났고 네. 그다음에 토론회도 한번 했습니다. 지금의 민심 그다음에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저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좀 세 가지 흐름을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지율의 흐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권 교체 수치의 흐름, 그리고 중도층의 흐름 이 세 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를 다 보면 지지율,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흐름은 대략 한 15% 정도가 정권 교체해야 된다.
라는 쪽이 높아요. 네. 근데 지지율 흐름과 중도층은 상당히 박빙으로 나오더라고요. 중도층의 표심을 봤는데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선거 알 수 없다라는 알 수 것이 없다. 저의 총평입니다. 네. 저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 안에서의 대세로는 윤석열 후보가 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던 지점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흐름이에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 내지는 뭐 15% 정도까지 올라가거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정말 단일화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최근에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사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우리 대표 선수는 윤석열이다라는 식의 저는 민심이 좀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 게 정권 교체 여론에 맞서서 이제 달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순풍에 이제 돈만 잘 달면 되는 건데 이게 좀 돛이 쪼개질 뻔하다가 그래도 하나로 어떻게 보면 좀 완성형으로 가고 있어서 네. 저는 이 흐름만 타고 간다면 뭐 일단 구도 자체는 뭐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천 변호사님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순풍에 돛단 듯이처럼 사실은 뭐 정권 교체 비율이 높은 게 가장 이제 아킬레스 건이거든요. 네. 얘기하지만 근데 정권 교체 비율이 저는 최근 여론 흐르면은 예전에는 다 과반이 넘었어요. 뭐 그렇죠. 중반 60까지 나오는 거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동안 ALS 조사 같은 데서 그래서 정권 교체 그 여론이 높은 게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가장 큰 장점이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가장 큰 단점이죠. 그렇죠. 어려운 점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뭘 해도 그걸 이기기 쉽지 않은. 왜냐하면 바람을 이제 맞서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힘이 추진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꼭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도 보여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 대안이 아니다. 이런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로 갔다 그러는데 그거 같은데 또 안철수 후보도 뭔가 새로운 걸 제시를 잘 못해요. 네. 못하고 있어서 결국은 정권 교체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뭐 여론은 어쨌든 박빙으로 보고 있고 이게 아마 지금까지 최근 뭐 87년 이후 대선에서는 안 보이던 모습이거든요. 거의 한 달 전이면 거의 1위 주자가 나왔고 그리고 그게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걸 읽기 전에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렇게 간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단일화 부분이 남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이다. 네. 저는 그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TV 토론의 비중이 커져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양쪽이 전부 다 박빙인 상황에서 누가 어디서 실수를 하느냐라는 건데 이게 가족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은 양쪽 다 안고 있는 거고 지지율에 다 선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제 나올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서 누가 더 실수하느냐 혹은 누가 큰 기술을 마지막으로 한번 거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장이 TV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지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 거기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흐름을 가지면. 왜냐하면은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알아서 좀 무너져주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 내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거죠. 지지율을 탄력받고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계속 족쇄처럼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 하나의 큰 아킬레스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거일이 가까워올수록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두 자리 숫자의 지지를 유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선거 가까우면 윤석열 후보로 쏠릴 가능성이 더 높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건 맞다라고 요새-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요새 진짜 이재명 후보님 보면 진짜 매일 사과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헛발질 해주시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최근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자체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민주당에서 소위 이제 저희 어둠의 선대위라고 할 만한 민주당에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뭐 크게 무리 없이 가고 있고 또 뭐 TV 토론 얘기 어제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전혀 나쁠 것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큰 악재가 거대한 게 터지지 않는 한은 윤석열 후보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도 흐름상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좀 더 유리한 부분은 부정 못할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플로우로는 그런데
그런데도 스톡 그러니까 현재 지점에서의 지지율은 박빙이에요. 그리고 정권 교체로는 계속 50%가 넘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40%대 붙어보고 본 지가 한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못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못 받아먹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 최근 한 2주간 별로 호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박빙으로 붙어 있다는 거는 다른 그 박빙을 역전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우위를 상대적으로 점화할 수 있는 그 정치적 공간 이 스페이스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알 수 없다라는 쪽에 더 배팅을 걷는 입장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뭐 대장동 문제나 아니면 뭐 가족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아마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될 거예요. 됐다고 보고. 근데 이제 남은 거는 물론 단일화도 있지만 이제 TV 토론이니까 변수라고 보는데 TV 토론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장 8일날도 잡혀 있고 그렇죠. 그럼 법정 토론 3회 이외에도 제가 보기에 2-3번 더 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한 4-5일에 한 번 열린다 그러면 그럼 토론을 할수록 사람들이 그 후보의 실력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단어 알고 모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과연 국가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만 비전이 있느냐. 그건 결국은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표정이나 느낌, 단어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토론을 많이 할수록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다. 후보의 실력이 드러난다. 개인 실력이 결국은 아마 승부를 가를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뭐 박빙인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하지만 미세하게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앞서 나간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제 반대 측의 현근택 변호사님은 앞으로 토론이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나는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박빙일수록 우리 시사 프로만 좋죠 뭐. 사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또 궁금해지는 게 이번에 토론도 끝나고 나서 양 거대 정당에서 미묘하게 안철수 후보를 좀 띄워주더군요. 근데 이걸 보면서 둘 다 어쨌든 여러 단일화를 둘러싼 셈법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궁금한 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아니다 지금 뭐 다자구도로 가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지 이거부터가 좀 궁금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현직 의원들은 단일화 없어도 우리가 이겨. 이런 이준석 입장을, 대표 특히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막 입장을 때리니까요, 갖고 그래서. 있고 지금 그 내부에서 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네. 좀 상황 분석, 판세 분석하는 분들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지난 설 연휴 때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필요하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확실한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 승리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 측의 생각이라서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단일화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보고서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 아직 밝혀진 게 없나요? 네, 아직은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못 그것까지 들었고요. 못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3월 12일이 되면 네. 바로 다음 대선 준비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당내 역학 구도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근데 윤 후보의 지금 올라오는 특징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이번 대선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가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그 당내 헤게모니 다툼, 당내에서의 누가 다음 패권과 다음 대선 주자를 겨룰 것인가를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다른 차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안철수 후보를 영입하는 걸 원치 않을 수 있겠죠. 뭐 네. 예, 어떤 뭐 유력한 우리 정치인싸와 가까운 이모 대표님도 그러실 수 있고 이제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추측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가 아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앞에 저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단일화 거강꾼 나오면 해당 행위로 다스리겠다 가만두지 이랬거든요. 않겠다. 네, 해당 행위로 다스리겠다. 거강꾼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설 연휴 때 윤 모 의원이 단일화 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조용해요. 만약에 평소에 이준석 대표 같으면 이 거강꾼 나와서 안 되겠다. 쳐내야 된다 이럴 텐데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윤상현 의원이었죠? 네, 최모 또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 당대표 얘기는 개인 생각이다. 당대표 얘기가 개인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당의 대표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당대표 의견이고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당대표 개인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당내에 기저에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 뭐 윤석열 후보와도 이렇게 화합을 했지만 아마 이준석 대표는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 논란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저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접을 거라고 봐요. 본인은 계속 공격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받는다. 당장 거강꾼 얘기 나왔을 때 해당 행위다라고 나오는 게 정상인데 평소 그 강하게 반대했으면 그렇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상황 실제로 따라? 다른 사람들의 네. 움직이면 용인할 수도 있다. 이미 이제 뭐 어찌 보면 접고 들어가는데 다시 그 세게 붙을 필요는 없어서 근데 저는 뭐 현 그렇게 변호사님- 나올 것 봅니다. 예, 현 변호사님 저희 당 내부 분위기를 좀 그래도 덜 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준석 대표는 사실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본인 의견보다 후보 의견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안철수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전략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로 많이 꺾이기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상대방 같은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뭔가 분쟁의 대상자 같은 느낌이 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설령 단일화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훨씬 더 유리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주도권을 쥐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인 것도 분명히 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꼭 단일화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후보끼리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막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제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김수 변호사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들어와서 당내 헤게모니를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걱정하는 분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철수 후보는 우리 10년간의 정치 여정을 봤을 때 자기 사람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능력이 없는 걸로 이미 검증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묘한 공격이네요. 이거. 예, 저희 당에 들어오신다고 해도 네. 그분이 뭐 주류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가 아니 그럼 어지간하면 단일화 하려면 걱정 마세요. 우리 한 자리 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냥 와봐. 뭔가 줘야지 올 거야. 내가 그래도 들어와요. 어지간히 오지 말라는 얘기하면 얘기지. 안 돼. 오지 말라는 얘기처럼 국민의힘의 들리는데. 많은 중진분들은 2, 3년 상간으로 주군을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누가 지지율 앞에 장사 없다고 안 후보가 가가지고 지지율이 높으면 또 이렇게 캠프가 이렇게 합종 연행이 쉽게 이루어지는 유연성을 또 가지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교수님 또뭐 장교수님 얘기부터 먼저 네. 설명회 때 네. 있었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윤석열 후보에게 아마 팀 오브 라이벌스라고 해가지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상대 우리 경쟁자였던 힐러리 씨를 그 힐러리 뭐라고 해야 되나? 힐러리 씨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다른 사람 힐러리를 이제 국무장관으로 이렇게 채용을 했잖아요. 채용이라는 것도 웃기네. 임명을 했잖아요. 임명.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제 유승민 의원도 이제 이번 주에 선대위에 합류를 좀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당에 계신 분들에게 내각에 어떤 좀 참여하는 그런 보장 방안도 좀 심층적으로 좀 검토를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단일화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분노를 했죠. 아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 쪽에 있을 때는 양보해놓고 우리 보수 우파 쪽에 와서는 왜 맨날 그냥 단일화 여론조사 해가지고 결정하자라고 하냐고. 한번 양보해봤으니까 이제 못하겠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아마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네. 양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뭐 총리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각 관련된 여러 가지 참여 보장하는 생각을 총리의 하니까. 뭐 장관 뭐 50% 보장. 아니 뭐 저 지지율이. 같은 사람이 뭐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안철수 후보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유세차 계약까지 마쳤다. 그래서 나는 완주를 할 것이다. 맞아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쨌든 유세차 계약을 했다는 것은 완주의 의지를 분명히 보이는 것이다. 이런 글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사실은 될까요? 저는 별로 안 좋은 논란인 것 같은데 이게 네. 똑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이준석 대표 저희 앉아가지고 돈 문제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다음 계약 했겠냐. 돈 뭐 수십억 들어가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한 네, 거죠. 맞아요. 돈 얘기를 꺼낸 거죠. 정치 한마디로 인사에서. 얘기하면 이제 돈 별로 없고 만약에 15% 장담 못하니까 네. 돈이 4,500억 들어가는데 그 돈 쓰겠냐. 그러니까 돈 없어서 끝까지 못 갈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네.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 온라인 포털도 계약했는데 안철수 계약했는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돈 없어서 못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뭐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있죠. 많은 분이죠. 네. 많은 분이고 또 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공방을 예를 들어서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건 저는 별로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적절치 오히려 그런 않다. 적도 별로 없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지지율이 안 맞다, 비전 제시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뭐 포털 계약했느냐, 뭐 유세체 계약했느냐, 안 한 거 보니까 뭐 얼마 썼느냐 이렇게 따져가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우리 정치가 너무 조금 험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현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뭐 김종인 씨와도 한번 뭐 만남을 가질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만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혹시 이렇게 좀 어정쩡한 상황에서 차라리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와 접촉해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당연히. 여전히 남아 있다. 왜냐면 지금 알잖아요. 저기는 저 상대방 측은 보면 네. 누구는 하자 그러지만 누구는 하지 말자 그러고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대표는 하지 말자 그러고 다른 분들은 하자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은 모두가 민주당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야당 범야권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 네. 부분인데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은 계속 박빙으로 가면 결국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쪽이 이게 돼 있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그럴 수 그렇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절실한 쪽이 더 많은 걸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 아마 지금 얘기 제가 아까 이제 총리냐 뭐 그다음에 장관 50% 물어본 게 그게 뭐 결국은 50%로 되는 건 아니지만 DJP 정도 양보는 해줘야 그나마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접촉이 이루어진 적이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호남 분들 영입하면서 이제 최이배 의원, 김관영 의원 이런 분들을 영입했잖아요. 네. 딱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안철수 후보랑 같이 이제 일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역할을 찾고 있고 이래서 저는 뭐 과거에 국민의당 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충분히 저점을 찾을 수 있을 걸로. 특히 권은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 지역구가 광주였고 이러니까 그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걸로. 강근택 변호사님이 몇 주째 다른 방송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연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데 혼자 하고 계세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드냐면 현근택 변호사는 정권 재창출에 절실한데 민주당에 절실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게 아니라 제가 아니면 방송이 현근택 약한 거지, 변호사님이 힘이 없는 캠프에서 거예요. 힘이 없는 건지 힘이 없는 거지. 제가 볼 때 전자 같은데 전자 얘기를 못 하시니까 후자로 본인이 겸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하여튼 힘 없어요. 민주당에서 좀 더 현근택 변호사님 목소리도 들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뭐 저는 이런 게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위험한 얘기 좋습니다. 예, 네. 저는 오히려 제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철수 이재명 단일화를. 그래요? 네. 왜요? 저는 이게 그렇게 되면 역풍이 저는 오히려 더 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안철수 후보는 누가 봐도 보수 후보입니다. 최근에 그랬죠. 몇 년 동안. 진짜 그래요. TV 토론에선 더 했죠. TV 토론에서 이번에 뭐 중국 산불 가지고도 엄청 싸우고 토론에서 엄청 각도 세우고 뭐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 내각 50% 총리 받고 야합. 제 생각에 그러면 지금 역풍이다. 이재명 후보 얼마 있지도 않은 2030표 다 떨어져 나갈걸요. 그래서 그러고 안철수 후보한테 붙어있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분들은 뭐 이재명 후보한테 가겠습니까? 저희한테 오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뭐 오히려 저희한테는 땡큐다. 그러면 제가 듭니다. 좀 궁금한 게 그 네 분 다 각자의 진영의 입장을 떠나서 내가 만약 안철수 후보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다. 저는 우리 윤석열-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서 윤석열- 그것 좀 궁금한데.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냥 어떤 뭐 총리라든지 내각의 몇 자리를 보장 제의를 해오면 보장받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당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 경험도 좀 본인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5년을 대비했으면 좋겠다. 네.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요. 일정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을 기회가 기약할 수 있다라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거야말로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 보세요. 민주당하고도 연대했었고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렇죠. 연대도 하고 같이 당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국민의힘하고는 합당까지 못 갔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 다 단일화하고.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해봤지만 그래도 민주당하고는 합당도 해보고 뭘 정치를 해봤는데 국민의힘은 합당까지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이분이 뭐 서울시장 하는 게 목표겠습니까? 국회의원 하는 게 목표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 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러려면 독자적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에 같이 이제 연대해서 하긴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 고민이 있겠죠. 제가 만약 안철수라면 어쨌든 끝까지 가서 승부를 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단일화 안 한다. 그렇죠. 본인 입장이 본인이 살려면 나중에 네. 대통령 당선에 나가려면 예전처럼 뭐 국민의당처럼 한 30, 40석 있을 때는 어느 당하고 합당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3명밖에 없고 본인 세가 약해졌잖아요. 그럼 본인 세를 일단 키워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이 독자 생존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 변호사님의 말이 맞으려면은요. 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국회 내에서 본인 세력이 많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점점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국민의 17%까지 지지율도 광범위에 받지 못하고 세력이 없어요. 독자 생존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어쨌든 명분이잖아요. 명분 싸움이기 때문에 네. 단일화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권 교체. 아니 상대방의 예의가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일화를 안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그럼 그 비난 가능성이 그럼 보수 쪽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비난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품없음과 이준석 후보의 표현들을 문제 삼겠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궁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금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거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주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획을 굳이 할 동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찬밥 대우를 하면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 되는데도 자신의 어떤 견인차 역할이나 디딤돌 역할을 자기는 했었고 많이 했었죠. 그럼 자기는 보수 진영에서 나는 할 만큼 했다. 근데 내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민주당이랑 김한길 대표랑 해서 같이 만들 때에 비해서 훨씬 당면 고수라든가 국민의힘이 훨씬 더 고압적인 자세로 나를 대하더라.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다른 이유로 한다면서 약자 이야기 본인은 훨씬 약자였는데 강자가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 명분 있는 얘기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달려 있는 건 안철수 후보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는 그냥 본인의 지지율만 더 관리를 하면서 독자적으로 있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그리고 완주냐 단일화냐는 여전히 옵션으로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뭐 굳이 단일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이유도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완주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안철수 후보에게. 그게 좀 많이 엇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는다라고 하면 완주가 뭐 의미 있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이 정도 지지율 추세에 나중에 돼서 사표 방지 심리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게 녹록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평가받는 1, 2위 후보 모두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에서도 10% 이상 득표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갖고 있었던 중도의 대표 주자라는 이미지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저는 현실적인 타협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대선에서도 참 안철수 후보는 핫했었는데 10년 후까지 또 이렇게 핫할지는 정말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얘기인데 홍준표 의원 이제 뭐 토론회 보면서도 약간 좀 시큰둥한 반응 보이고 이제까지 썩 윤석열 후보를 도와준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서서 TV 홍카콜라에 윤석열 후보가 출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 고문직도 수락을 했고 그리고 사실 1월 초에 있었던 홍카콜라 올해 첫 이제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제가 좀 출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2월 9일 날 이제 첫 출연하게 되는데 두 분 사이에 저렇게 한 팀 되는 모습,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랑도 보이고 유승민 후보도 이제 합류를 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국민의힘의 한 팀은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사실 홍준표 후보가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좀 날선 뭐 코멘트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뭐 진짜 원팀 안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셨는데 최근에는 홍카콜라 출연뿐만 아니라 그 TV 토론에서 그 R200 논란 뭐 이런 거랑 관련해서 장학 퀴즈식의 그런 거 뭐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다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옹호도 하시고 그렇죠. 이제는 좀 마음을 추스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이게 마음 추스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심에서는 본인이 이겼는데 당심에서 졌기 때문에 속상하실 거고 이낙연 후보 지지자분들이 또 4.4.5인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마음을 또 못 추스르시고 있는 것과 또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래도 오셨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의미 있는 거는 홍 후보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홍준표가 보기에도 윤석열이 될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될 것 같은 잔치집이니까 오신다. 어쨌든 뭐 두 가지도 맞다고 봅니다. 뭐 될 것 같으니까 간 것도 있고 뭐 지금 원팀도 맞는데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양 빠지는 모양이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2-3시간 열심히 이렇게 1대1 좌담했는데 마치 이제 뒷거래를 시도한 것처럼 구태 정치로 낙인 찍혀버려서 그거에 굉장히 반발했었잖아요.
근데 뭐 안 들어갈 수 없죠. 본인도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되고. 뭐 지금 뭐 대구시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대구시장이 될지 아니면 뭐 다른 데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이제 뭔가 하려면 그 정당의 지금 대선 후보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김준호 변호사 말씀했지만 대선 후보라든지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글로 확 쏠립니다. 권력이. 그렇죠. 네. 예전에 황교안 대표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 친황이었어요. 다 친황. 네네.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지지율 확 떨어지니까 없어지고. 다 어느 날 갑자기 네, 다 되잖아요. 사라졌죠. 그러니까 유연한 인간관계가 유연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그럼 이것도 유연함의 일종이다. 신이 친박의 학살의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10년, 20년 지켜봤기 때문에 이게 줄 잘못 설면 다 죽는다. 이걸 알아서 기는 문화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홍준표 원래 스타일로 보면은 뭐 이번에 안 갈 수도 없었지만 안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정치를 하려면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의 이 그동안의 기류를 보면 줄 안 설 수밖에 없다. 저는 약간 꼬리 내리고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은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더 젊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시간이라는 무기가 좀 더 있어서 네. 말하자면 굳이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음을 있을 수도 기약할 수 있지 있다.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지금 그 기회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연세도 좀 때문에 있으시고. 어쩔 수 없이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뭐 등판을 안 하게 되는 모양새인가요? 등판이라면 선대위에서 뭐 그런 식으로요? 등판인가요? 뭐 네. 선대위 합류를 하실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선거 운동을 같이 하거나 이런 모습까지 보일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2월 15일 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어쨌든 힘을 좀 보여주시지 않을까? 종로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도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종로 이제 어제 이제 공천 신청을 다 받았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알만한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여기를 전략 공천을 할 거는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고 본인의 싶죠. 네, 의지를 네. 드러내진 않았지만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관심이 있다라는 보도도 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죠. 있고 하기 때문에 지도부의 고민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아요. 언제쯤 정해지죠? 전략 공천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후보 등록도 이것도 한 2월 15일 그때 거의 비슷할 네, 것 같은데요. 네. 그 전까지는 해야죠. 앞으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열흘 안에. 남았어요. 네. 저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도 정치를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 어쨌든 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마지막 원팀의 퍼즐이잖아요. 그렇죠. 맞춰야 돼요. 이와 요가 맞는 거죠. 네. 원희룡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캠페인이 그렇죠. 들어왔기 열심히 때문에 하고 있고. 굳이 뭐 안 줘도 되는 상황인데 유승민 의원은 붙잡으려면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종로라는 거는 이제 차기를 염두에 두는 거기 상징성이 때문에 상징성이 있죠.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뭐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요새 원희룡 본부장 거의 잠도 안 자고 진짜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밖에서 가분복이라고 이거 떡 안 준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유승민 그 전 의원에 대해서 와주신다면 천군만마다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구애를 하고 있고 물밑에서 접촉도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당내에서도 알고 있고 네. 또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이런 카드들도 분명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여기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위기도 하고 안 한대잖아요. 당 대표성 안 한다고 본인이 좀 얘기를 안 한다고 하지 본인이 않았나요? 얘기했는데.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어쨌든 그냥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결단을 통해서 좀 본인이 그런 나갔으면 그림도 좋지 좋다. 않을까. 그런 왜냐하면 얘기를 하는 거군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네. 윤석열 옆에 이준석. 이거만큼 좋은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도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권한을 아마 이준석한테 주면 이준석이 유승민 의원 픽업할 수도 있죠.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픽업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당대표니까.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된 거군요. 당대표. 그거는. 1년 만에 당대표잖아요, 변화가 지금. 너무 유승민계가 세상. 아니고 이제 이준석계가 되는 아, 이거 뭐 너무 심하네요. 우리 아니, 천하람 과거에 변호사께서도 시대적인 게 이준석계 아니에요? 저 무슨 아니에요. 아니 천하람 저 되게 변호사는 유연하셔가지고 어이, 원래 그러니까요. 팀 최재형이었다가 6개월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네. 최재형 캠프 막 들어가서 저 방송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무슨 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준석계로 분류되고 이준석계입니다. 저는 그냥 요새는 뭐 천하람입니까 그냥? 그럼 드럼 좀 가요.
민주당 얘기도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혜원 전 의원 뭐 선대위 합류하냐 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손혜원 의원님 일단 뭐 선대위에 직접 들어오신 건 아니고요. 근데 네. 본인이 이제 뭐 우리 지난번 대선도 이끌었던 경험도 있고 또 디자인이나 이런 데도 홍보라든지 이런 네. 쪽에 좀 이제 일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돕겠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 이제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정치 이제 여의도 떠나겠다 이랬기 때문에 아마 네. 정치적으로 뭘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바깥에서 그렇죠. 지원하겠다 정도. 왜냐하면 뭐 만약에 이게 직접 할 거라면 뭐 선대위 들어오고 정치를 그만하겠다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네. 정치는 여의도 떠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이제 적은 게 아닌가. 사실 슬로건 얘기할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뭐 그것보다는 오히려 손혜원 의원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랑 상당히 그 두터운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마지막으로 아까 뭐 쭉 저쪽 안철수 후보와의 뭐 단일화 이런 얘기 했었지만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도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뭐 김동연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남은 1, 2주 안에라도 좀 새로운 뉴스로 만들 수 있어야 뭔가 네. 또 하나의 다른 측면에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주목하고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도 양자 TV 토론을 네. 했습니다. 그걸 보면 저는 보면서 이게 오히려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안철수 후보에게 뭘 제안했다 이런 나온 것처럼 뭐 김동연 후보도 열려 있죠. 예를 들어 그렇죠. 종로 네.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고 네. 이분이 뭐 경제부총리를 했으니까 총리 가능성도 열려 있고 여러 가지 연대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날 토론에도 뭐 저는 아마 좋은 걸 지적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동연 총리가 뭘 지적했냐면 3선 초과 금지를 얘기했는데 앞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다선은 초선으로 본다라고 저도 몰랐거든요. 네. 장경태 의원이 그 법안 발의했다는데 부칙에 그렇게 그런 게 부칙에 있죠. 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지적했거든요. 지적해서 이재명 후보도 안 된다 그랬고 이제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도 부랴부랴 저도 오히려 장경태 의원한테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 네. 그걸 이제 다시 왜냐면 저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만 하잖아요. 지금 삼선인데 앞으로 초선부터 한다 그러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안 하도 안 하는 얘기에 얘기해서 그런 거 지적하고 그게 또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또 그러니까 또 새로운 법안 발의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3선 그 동일 지역구 3선 금지 연속 금지 그러니까 4선을 금지하는 거죠. 3선까지 허용하는 그 법안이 처음 나온 법안이 아니고 지난 국회 때도 있었고 계속 나왔던 법안이에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부칙 규정을 둔 것도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소급 적용이 위헌 논란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국회 내에서의 반발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굳이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었죠. 왜냐하면 대선용에서는 좀 더 세게 러프하게 격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정확히 장경태 의원 이름으로 해서 발의는 한 것 같은데 당론인지가 확인이 잘 안 돼요. 네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개혁 아젠다를 민주당이 던지다 말았는데 여기서 자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 가졌어야 되는데 뭐 일부 의원들 고참 중에서도 조금 더 동의하는 분들이 나왔지만 뭔가 이렇게 파상 공세랄까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에서의 이니셔티브가 부족하구나라고 뼈저리게 절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김 변호사님 굉장히 예리한 부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당론으로 밀어붙이면요. 당이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 40분 50분 정도 되거든요. 삼선님 분들이.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거를 밀어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당론으로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본인 안 나간다 그랬으면 당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실 의미가 있는 의미가 거예요. 있죠. 그래서 통과되는 것이지 법안 발의하는 걸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2월 국회에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당론 채택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두 분이서만 티키타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하세요. 저도 약간 네.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네. 일단 민주당이 진짜 제대로 마무리를 해서 밀어붙이는 일이 최근에 없죠. 그 정치개혁 아젠다도 다 좀 흐지부지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사실 지금 끝이 났고 다시 조금 돌아와서 손혜원 전 의원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은데 네. 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손혜원 의원이요? 예. 그 옛날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로고 만들고 그러실 때는 괜찮았는데 로고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뭐 이재 명명백백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그래서 뭐 명명백백하게 뭐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의미신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 안 하시겠다라고 했으면 깔끔하게 물러나야지.
뭔가 이게 유시민 작가님도 그렇고 뭔가 은근슬쩍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장이 서니까 뭐 마음이 들뜨시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또 김건희 씨 얼굴 평가가 논란이 되고 이러셨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는 등판해 주시면 좋지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그냥 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환영한다. 네, 더 열심히 환영합니다. 해달라. 저는 그 우리 정치 인싸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네. 손혜원 전 의원의 합류 부분을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네. 민주당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아, 얼마나 이슈가 없으면 손혜원 의원 합류 여부를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하느냐.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는요. 안철수와의 단일화, 홍준표, 유승민의 합류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겨우 손혜원 전 의원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분이 뭐 이재명 후보를 돕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포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2심에서 무죄는 받긴 받았지만 그런 것도 이미지를 상당히 안 좋게 됐거든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의힘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 대통령의 마음을 뭐 조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확실히 네트워크 면에서는 핵 인싸시니까. 네. 네트워크 면에서. 네.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랑도 친하고 김정수 여사랑도 친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뉴스는 뭐라도 있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나쁜 뉴스든 없은 뉴스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뉴스량, 이슈량에 있어서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에 조금 뉴스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슈가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낙연 총리는 이미 합류해서 원팀 잘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원팀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게 뉴스가 되는 건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근데 다시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그 정치개혁 문제에서 네. 그러니까 이번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제 피선거권 부분이랑 정당법 관련해서 연령 하향 부분은 어쨌든 분명한 성과긴 성과입니다. 네. 그래서 18세로 낮추고 정당 가입 연령은 부모 동의하에서 16세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를 2월달에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이재명은 합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그럼 뭘 합니까? 이걸 좀 빨리 보여주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 곤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거 30일 남겨놨는데 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뭐 사실 끝났죠, 뭐 이제. 네, 오늘 논의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송영길 대표가 확진 소식이 들려왔는데 현 변호사님은 지금 코로나는 괜찮으신 건가요? 검사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네. 그날 바뀐 첫날이잖아요. 네. 제가 PCR 검사 받으려고 쉽지 않죠. 용인, 그렇죠? 분당, 서울 5군데 왔다 갔다 했어요. 하루 종일.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해줬잖아요. 밀접 접촉자면. 밀접 접촉자 지금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네, 신속 항원 키트로 고위험군만 해줍니다. 양성이 나오거나 맞아요. 아니면 60세 이상만 해주고 맞아요. 나머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내고 검사 받았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다행입니다. 뭐 약간 정치도 TMI 중요하지만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음성이시니까 다행입니다. 건강 다들 잘 챙기시는 남은 한 달 좀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김준우,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전종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